질병은 이따금씩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서 매우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은 14세기 중반 유럽을 뒤흔들었던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질병이 어떤 역사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흑사병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사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흑사병은 14세기 중반의 유럽인들이 스스로 사용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동시대인들은 흑사병이라는 이름보다는 대전염병이라는 이름으로 이 병을 불렀는데요. 그로부터 약 200년 후 유럽의 연대기 작가들이 14세기를 되돌아보며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년 정도 후인 1832년 독일인 의사 유스투스 해커가 Der schwarze Tod im 14. Jahrhundert, 곧 14세기의 흑사병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이 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영어로도 번역 출판되어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1347년 흑사병이 유럽에 도달하기 직전 유럽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유럽은 10세기부터 14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온도가 따뜻해지고 경작지가 확대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던 숲들이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었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시대적 특성 때문에 정확한 인구 숫자를 알기는 어렵지만 인구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14세기 중반 오늘날의 영국 땅에 살고 있던 인구가 150만 명 정도였던 반면에 14세기 초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인구는 400에서 700만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세기 초 오늘날의 프랑스 땅에 살고 있던 인구는 약 13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는 흑사병 이후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다시 달성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수세기에 걸친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부작용도 함께 불러왔는데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300년부터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한 1347년까지의 47년의 기간 동안 대략 20회 정도 지역별로 기근이 발생했고 특히 1315년에서 17년 사이에는 전 유럽에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죠.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폭등했고 이로 인해 이미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1440년대에도 지역별로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유럽에 도달하기 전 유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간의 식량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질병에 매우 취약해진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47년 아시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유럽에도 도착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이 크림 반도의 페오도시아라는 도시를 포위하던 중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자기 군대의 시체들을 투석기를 이용하여 도시 안으로 발사했고 이후 도시 안에 있던 제노바 상인들이 이탈리아로 도망가면서 흑사병도 함께 이탈리아로 전해집니다. 이 기록이 사실인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당시 전쟁 말고도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흑사병이 유럽에도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제노바 상인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무역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흑사병은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1347년 콘스탄티노플부터 시작해서 카이로, 그리고 시칠리아에 있는 메시나 지역에 흑사병이 발발합니다. 특히 메시나 지역에서는 이미 선박 안에서 대부분의 선원이 흑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상태로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베네치아 상인들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배에 대해서 40일 동안 선원들을 상륙시키지 않고 격리시키는 조치를 유럽에서는 최초로 하게 되지만 쥐를 통해서도 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 조치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에 도착한 흑사병은 빠른 시간 안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당시 유럽의 대학에서는 신학과 철학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자연과학과 의학 분야는 소홀히 되어졌기 때문에 흑사병의 확산을 막을 만한 효율적인 대책이 부재했습니다. 1348년 프랑스 왕 필립 6세의 명령을 받아 흑사병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하던 파리 대학은 흑사병이 발발한 원인이 토성, 목성, 그리고 화성이 궤도상으로 지나치게 겹쳤다는 것에 있었다는 오늘날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때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영역의 일이었는데요. 때문에 환자에게 기도와 회개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방이 없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한편 흑사병이 시작된 지역은 곧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시기 이탈리아 사회의 모습을 묘사한 지오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이 시기 도시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시체를 실을 들것이 모자라서 시체를 방치하거나 들것 하나에 여러 명의 시체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것 하나에 형제,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시체가 같이 실렸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 다시 끝없이 많은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 간의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형이 동생을, 부인이 남편을,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죠.
수도원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수도사가 사망한 후 마지막으로 남은 수도사가 절망의 말을 남기고 자신 역시 사망한 기록도 있고, 자신이 본 곳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마지막 문장을 쓰는 와중에 쓰러져 사망한 연대기 작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흑사병의 결과 유럽에서만 4년간 약 2,000에서 2,500만 명, 즉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괴멸적인 피해를 입는 와중에도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예를 들어 피렌체에서는 전체 시민의 80% 정도가 사망하는 등 도시의 존재 자체가 위기에 빠졌지만, 지리적으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밀라노에서는 15% 정도의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당시 밀라노시에서 환자가 있는 집의 문과 창문 주위에 새로 벽을 치는 방식으로 환자를 격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서 인구의 70에서 80%가 사망하는 정도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오늘날의 독일과 영국 지역에서는 10에서 20% 정도의 인구가 사망했습니다. 한편 위의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오늘날의 폴란드 지역은 흑사병으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이는 폴란드의 왕이었던 카지미에시 3세가 국경지대를 통제해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는 당시 폴란드가 외부와의 무역 빈도가 매우 낮았고 경제적으로 농업에 집중된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렇게 처음 겪어보는 상황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흑사병의 결과 우선 교회와 통치자들의 권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당시의 교회와 지배자들이 흑사병에 맞서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에 대한 보카치오의 묘사에 따르면 종교적 그리고 세속적 법에 대한 존중이 거의 파괴됐는데, 이는 그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아프거나 죽어 있었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은 거의 무법지대에 가까워졌고, 절망과 분노에 찬 이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양은 바로 당시 사회적 소수자였던 유대인이었는데요. 1348년 프랑스 툴롱 지역에서 처음으로 마을 시민들이 유대인 거주지를 찾아가 약 40명의 유대인을 죽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이어서 아비뇽과 카탈루니아 지역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런 공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사부아 지역에서 이 소문 때문에 고문을 받던 유대인이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억지로 자백을 하면서 이 소문은 기정사실처럼 스위스와 독일 지역으로 퍼져나갔죠. 스트라스부르 지역에서는 1,800여 명의 유대인 중 900여 명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사에서의 학살과 다르게 당시의 도시 지배자들은 이러한 학살을 막으려고 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극도로 분노한 시민들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흑사병은 이렇게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장기적인 영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1347년에서 1351년 사이의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줄어든 유럽은 그 여파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100년 정도 후인 1460년대가 되어서야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약 100여 년간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된 시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살아남은 이들과 그 이후의 세대에게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구 과잉이었던 이전에 비해 살아남은 이들은 농촌에서는 비교적 쉽게 질 높은 경작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도시에서는 사람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길드도 이제는 새로운 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이러한 임금 상승을 막기 위해 법으로 임금의 상한선을 강제했지만,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현물의 형태로 주는 방식을 택하면서까지 법망을 피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구텐베르크가 유럽에서는 최초로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는데 흑사병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필사가들이 책을 손으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책이 생산되었는데, 인건비가 상승하자 기계를 통해 책을 인쇄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흑사병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만 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후의 역사 진행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